읍내는 대낮에도 인기척이 드물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초등학교는 폐교되었고 면단위 행정구역의 통폐합을 예고하는 고지문이 네거리에 걸려 있었다. 전방부대 군인 가족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수력발전소 직원과 그 가족들이 그나마 구매력을 가진 주민들이었다. 읍내의 상가는 걸어서 10분이면 끝났다. 군복무하는 사병들을 면회온 외지인들을 상대하는 식당과 숙박업소 그리고 외출 나온 군인들이 드나드는 유흥주점이나 당구장, 복권 판매소, 다방이 읍내 상권을 이루었다. 재래식 오일장은 오래전에 폐장되었고 가까운 도시의 유통업자들이 자반이나 건어물, 뻥튀기 과자류, 플라스틱 주방용품과 브래지어 란제리를 트럭에 싣고 와서 팔았다. 슬리퍼를 끌면서 껌을 씹는 여자들, 머리채에 헤어롤을 감은 여자들, 젖은 고무장갑을 낀 여자들, 긴 속눈썹을 붙인 여자들이 트럭에 몰려와서 물건값을 흥정했다. 오랜 세월 동안 전출과 전입이 잦은 군인들을 상대로 술과 밤을 팔았고 군부대에서 나오는 잔반을 받아서 식용견을 기르고 그 개고기를 다시 군인들에게 팔면서 군인들과 섞여서 살아온 여자들이었다. 사단의 경례 구호가 선봉이었는지 트럭 주변에서 여자들은 서로 선봉이라고 소리치면서 군인 흉내를 냈다. 읍내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여종업원들은 특수업태부라는 행정명칭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그 행정명칭을 처음 들었을 때 특수라는 단어는 무너진 삶의 황폐감을 풍겼다. 유흥주점 손님들은 대부분이 가까운 군부대에 근무하는 직업군인이었다. 전출이나 전입, 제대, 승진, 표창식 또는 기동훈련이 끝났을 때 군인들은 전투복 차림으로 유흥주점에 모여서 회식을 했다. 읍내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서 한 여자가 하루 저녁에도 이 술집 저 술집을 옮겨다니면서 손님을 받았다. 군인들은 상급자가 점 찍어놓은 여자를 껄끄러워했는데 거북하기는 상급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계급장을 붙이고 술을 마시자니 위계의식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불편하게 했다. 그래서 아무런 안면도 없고 인연도 없는 처음 보는 여종업원들이 인기가 많았다. 나는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수목원의 남자 직원들한테 들었다. 산간 마을로 가는 마을버스 차부 옆 공터에 들어선 유흥주점에는 외지인 미녀 5명 방금 도착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 외지인 미녀가 뜻하는 바를 나는 나중에 알았다. 동부전선에 잇따은 그 소읍은 군부대에 기대서 겨우 인기척을 이어가고 있었다. 읍내 중심가에만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서 거리는 늘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선거 때 붙인 현수막이 찢어진 채로 펄럭였고 거기에 멀리서 울려오는 듯한 정치 구호들이 적혀 있었다.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일 때마다 소읍의 모습은 풍화의 맨 마지막 과정을 거치고 있는 듯한 풍경이었는데 그 풍경의 바닥에는 질긴 내구력이 또한 깔려 있어서 쉽사리 사라질 것 같지도 않았다. 폭설이 쏟아지던 날 낯설고 스산한 첫인상으로 다가왔던 그 소읍 우회전 네거리가 내 마음속에서 정리되기까지는 서너 달의 시간이 필요했다. 읍내의 여러 풍경이 밑바닥에 복병처럼 숨어있던 여러 의미들을 나는 한참 후에야 겨우 알게 되었다. 면사무소 옆 군인회관 건물 1층에 미술 실기지도 학원이 들어와 있었다. 면회 온 사람들이나 외출 나온 군인들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군인회관은 민간인 업자가 위탁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물 안에 20평짜리 빈 가게자리가 있었다. 부산인가
마산인가에서 왔다는 젊은 여자가 그 점포에 새들어서 미술학원을 차렸다. 여자는 나처럼 미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애인이 사단 포병대대의 관측장교라는 소문이 있었다. 초등학생 4~5명이 그 미술학원에서 지도를 받았다. 군인 자녀들은 전학이 잦아서 수강생은 자주 바뀌었지만 가르치는 여자의 열성이 대단해서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좋았다. 난폭하고 욕지거리 잘하는 아이들도 미술학원에 몇 달 다니면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더불어 잘 노는 아이로 바뀐다고 학부모들이 미술학원 원장 여자를 칭찬했다. 가끔씩 대위 계급장을 붙인 장교가 저녁 무렵에 미술학원에 왔다가 아침에 부대로 돌아갔다. 미술학원 이름이 해바라기였다. 학원 문짝에 크레파스로 그린 해바라기 그림이 걸려 있었다. 노란 꽃잎이 힘에 절정해서 무르익었고 새카만 씨앗마다 태양을 한 개씩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바라기 그림 아래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옥영이라고 까만색 크레파스로 쓰여 있었다. 내가 수목원으로 출근하기 며칠 전에 이옥영은 미술학원 욕실에서 수도꼭지에 넥타이로 목을 매달고 죽었다. 수업 시간이 되어도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자 아이들이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목을 매달고 늘어진 선생님을 발견했다. 이옥영의 시체는 완전 나신이었고 뱃속에 3개월 된 태아가 죽어 있었다. 전라의 시신은 하얀 피부에 드문드문 푸른 반점이 드러나 있었다. 벗은 옷은 침대 위에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긴 생머리 타래를 뒤로 모아서 손수건으로 묶었고 귓바퀴 뒤쪽 머리카락에 실핀이 꽂혀 있었고 매니큐어는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이옥영은 정갈한 의전 행위를 수행하듯 죽음으로 나아갔던 모양이다. 이옥영은 죽은 지 10시간 정도 후에 발견되었다.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허벅지에서 압박흔을 발견했다. 목을 맨 넥타이는 포병 대위의 것이었다. 포병 대위가 이옥영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으나 알리바이가 성립되었다. 대위는 며칠째 동계 기동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 미술학원 내부에서는 외부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욕실 안에는 목을 매달 때 발판으로 썼던 것으로 보이는 목욕용 대야가 엎어져 있었고 거기에서 검출된 비누 흔적에 이옥영의 발바닥 무늬가 찍혀 있었다. 경찰은 동기를 밝히지 못한 채 이옥영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지었다. 살인의 동기는 수사 대상이 되지만 자살은 스스로를 죽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동기는 수사의 배경이 될 수는 있어도 수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었고 경찰은 자살자의 동기를 증명할 의무가 없었다. 부산인지 마산인지에서 앰뷸런스를 대절해온 중년 남자가 이옥영의 시신을 인수해 갔다. 남자는 혼자서 왔다가 이옥영의 관을 싣고 혼자서 갔다. 아이들은 흩어졌고 미술학원 자리는 세입자가 없어서 비어 있었다. 이옥영의 시신이 남쪽으로 떠난 지 닷새 후에 포병대위는 서부전선 쪽 사단으로 전출되었다. 그 후에도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옥영이라는 문구가 적힌 해바라기 그림은 미술학원 문짝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다. 내가 눈에 덮인 이 소읍에 처음 오던 날에도 그 해바라기 그림은 미술학원 문짝에 걸려 있었다. 민통선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나는 자동차 안에서 얼핏 그 그림을 보았는데 그때 그림의 인상은 강렬하게 내 망막에 새겨졌다. 그리고 이옥영의 죽음은 한참 후에 알게 되었다. 먼지 낀 소읍은 낯설었다.
그 낯설음은 거기서 오래 산다고 해서 친숙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소읍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풍경의 안쪽에 숨어 있었다. 면접을 보고 돌아온 지 일주일 후에 수목원 쪽에서 통지가 왔다. 3월부터 출근해서 현업에 배치되기 전에 2주일 동안 직무 연수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읍내에 있는 직원 아파트에 20평짜리 한 채가 비어 있으므로 출근 전에 그곳으로 숙소를 정해도 좋다는 내용과 함께 직원 아파트는 임대료나 사용료, 수리비는 받지 않지만 전기, 수도, 가스, 난방 사용료는 입주자 부담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2월 말에 나는 수목원 직원 아파트로 옮겨왔다. 이삿짐은 1.5톤 트럭 한 대분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다시 취직해서 밥벌이를 시작하고 낯선 동네에 혼자 떨어져 있게 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음속을 좀처럼 열어 보이지 않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듯한 몸짓을 해보였다. 나는 그 몸짓이 어머니의 허세이며 망가진 삶에 대한 가엾은 저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내색할 수는 없었고 그냥 도와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의 그런 태도는 적어도 내가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작은 효심일 수도 있었다. 이사를 떠나는 아침에 어머니는 내 이삿짐 트럭이 출발하기 전에 외출했다. 교회 신도 가정에 초상이 나서 문상 기도를 간다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문상을 간다는 것이 좀 이상했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어머니는 화장대 앞에서 분첩으로 얼굴을 두드리면서 말했다. 얘, 네가 공무원이 된 거냐? 그림쟁이도 공무원이 될 수가 있구나. 기능직이에요. 어머니는 또 말했다. 너 조심해라. 니네 아버지도 공무원 하다가 젖장났어. 어머니의 말은 나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과거와 나의 새 직장을 공무원이라는 끈으로 억지로 연결시켜 가면서 지나간 날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작은 유리병 한 개를 찬장에서 꺼냈다. 새우젓이다. 가져가라. 그거라도 있으면 밑반찬 된다. 교회 마당에서 열린 바자회에 출품되었던 새우젓이었다. 나는 새우젓병을 이삿짐 속에 끼워 넣고 서울을 떠났다. 직원 아파트는 읍내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지만 참나무 숲으로 격리되어서 읍내와는 무관한 산속처럼 느껴졌다. 청설모들이 높은 나무를 오르내렸다. 아파트에서 수목원까지 가려면 민통선 초소를 지나서 군사도로를 따라 산길을 올라가야 했다. 아파트에 사는 직원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는데 출입증을 붙이면 개인 차량으로도 초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셔틀버스가 초소로 다가가는 이른 아침에 민통선 안쪽 병영에서 병사들이 구보 훈련을 했다. 병영의 깃발이 안개 속에서 펄럭였고 달리는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함 소리는 악악악 악악악악 3-4조로 울렸다. 고함 소리는 군홧발로 땅을 차는 발소리와 엇박자로 퍼져나갔다. 근무를 교대한 초병들은 8명씩 대우를 이루어 발맞추며 병영으로 돌아갔다. 초병의 대우는 이따금씩 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쌓인 눈에 대고 오줌을 누었다. 눈이 녹아서 물이 흘렀고 김이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김은 오줌을 누는 병사들의 머리 위로 피어올라 셔틀버스 유리창에까지 밀려왔다. 버스 창문이 열려 있을 때는 김 속에서 오줌 냄새가 풍겨왔다. 냄새에 체온이 배어 있었다. 김은 몸의 냄새였다. 먹이가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가스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버스가 초소를 통과할 때
김민수 중이는 버스를 향해 거수경례를 보냈고 김민수 중이가 보이지 않는 날에는 그의 부하들이 거수경례로 버스를 맞았다. 추운 겨울 아침에 김민수 중이와 초병들의 콧구멍에서도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고 김민수 중이의 방탄조끼에는 늘 대검, 망원경, 열쇠고리가 달려있었다. 버스의 백미러에서 아직도 버스를 향해 거수경례를 보내고 있는 김민수 중이의 모습이 난쟁이 나라의 장난감 병사처럼 흘러갔다.